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뇨한 혁신이와 홍준표 시장 간의 설전 2라운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쉰카 콜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홍준표 시장은 나는 콜로라도 주 의원인데 왜 워싱턴 DC에 갖다 놓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릴까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뇨한 혁신이가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대사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내에서 홍카콜라가 아니라 쉰카콜라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홍 시장 다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전해드리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편입. 동아일보 오면 기사인데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이 논란거리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여당에서 김포 서울 편입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총선 수도권 승부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뜬금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라는 거고요. 하남, 광명, 내친김에 구리도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그냥 경기도를 서울로 편입해라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김포 편입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은 김포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대다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김포 골든 라인이 지옥철이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자,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관건일 텐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만남. 서울신문이 오늘 사면을 썼습니다. 누구의 만남일까요?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오늘 만납니다. 시정연설, 윤 대통령 시정연설 잠시 후에 하게 될 텐데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된답니다. 협치 물꼬트나 서울신문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 만나는 짧은 회동이라 뭐 본격적인 얘기는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지상전. 한국일보 일면 기사 함께 보시죠. 잔혹해진 피해 보복, 이스라엘 브레이크 없다. 지상전이 본격화됐는데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저희 돌직구쇼가 새로 선보인 오늘의 시사 상식. 오늘의 시사 용어는 이겁니다. 분식회계. 역시나 오늘도 기사가 났습니다. 한겨레신문 카카오 모빌리티가 3천억대 분식 회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서 분식회계란 무엇일까?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회사 장부를 쉽게 말해 조작하는 겁니다. 가상의 매출을 기록하거나 비용을 적게 계산 나누기 등의 모든 행위가 분식회계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국민의힘의 현 지도부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의 재선 의원,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그리고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용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혁신위에서 당내 인사들을 대사면하겠다라는 안이 공개됐는데 당사자들이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이렇게까지 반발할까 싶을 정도로 대구의 홍준표 시장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당내에서는 쉰카콜라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홍카콜라가 아니라 쉬었다, 팍 쉬었다! 라는 논란 제기됐고요. 김포 편입, 이거 좋은 묘수일까? 아니면 악수일까? 이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쉰카든 홍카든 반발을 하거나 말거나 이뇨한 혁신위는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은 데에 이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뇨한 위원장은 본인 스스로를 순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80년 대학 1학년 때 도청을 들어가서 통역을 했는데 두 가지 뚜렷한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첫째는 북쪽에 향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총이 왜 남쪽으로 향한지를 모르겠다. 너무너무 원통하다. 두 번째는 우리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매일 애국가를 부르고 매일 반공 구호를 외치고 하루 일정을 시작하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큰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한 말을 빌리자면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그러니까 보수 정당 당 대표급 인사 입에서 나온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며 우리는이라는 수식어를 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자타공인 이 순천 사람, 호남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발언. 사실은 이 김병민 최고위원이 비대위원일 때 김종인 전 당시 비대위원장 시절 그때도 비대위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24시간 그 수행 대변인 시절 그리고 지금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 모두 다 이제 호남에 공을 들였잖아요. 그 중간중간은 제외로 하고. 저희가 지난날 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당의 근간과 뿌린 정강 정책을 다 뒤바꿨습니다. 그때 가장 큰 논쟁적이었던 게 5.18 민주화 운동 바로 이 정신을 당의 강령에 넣냐 마냐로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결국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들어가 있고 그 뒤로 호남 폄훼에 대한 정당이라고 하는 프레임과 인식들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국회의원 전원이 열차를 타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묘역을 찾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시 전야제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 보여드렸다고도 생각합니다. 특히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5.18 당시 시민군의 통역을 맡았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앞서 뭐 이태원 참사 때는 이뇨한 혁신위원장한테 거친 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5.18 민주화 운동 현장 당시에 있었잖아요. 이뇨한 현장에서 통역을 맡았던 이뇨한 위원장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꺼낼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합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의 첫걸음을 또 이뇨한 위원장이 내디딘 만큼 여기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좀 화합하면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길에 함께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호남 사람 이뇨한 위원장이 우리라는 호칭을 써면서 이야기했던 점도 이색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뇨한 혁신위의 대사면 프로젝트 당사자들은 뜨뜻미지근한 반응 내지는 반발하고 있는데 각자의 입장도 조금씩 3인 3색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우선 덮어놓고 만나자 하면 무슨 식으로 여론이 반응합니까? 연예인들 보세요. 학교폭력 터지면은요 억지 사과합니다. 상대가 받는 거 안 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연예인직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억지 사과하는 겁니다. 과거에 당이 이런 식으로 다른 의견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윤리가 가동되고 이랬던 것에서 반성한다 이렇게 나와야지만이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이제는 저런 짓 안 하려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나이 40 된 사람한테 애 취급하려 달려드는 태도 자체가 지금 이 당의 문제예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은 왜 애 취급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이 사과를 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질문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징계받은 사람한테 징계를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더 나아가서 당이 사과하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일지 애초에 과연 누가 사과를 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겠군요. 이준석 전 대표와 김 최고는. 시종일과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규정을 짓고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의 프레임 안에 가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 이 전 대표가 왜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과거의 일들을 다시 들춰내기 시작하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매우 불리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본인도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측근이었던 김철근 위원장이 각서를 썼던 일들 이런 일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당시 유리의 판단들이 있었던 건데요.
한때 꽤 오래전에 유행했던 영화 중에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 또 소설이 있었는데 그 소설을 보게 되면 남자가 기억하고 있는 관점과 또 여자가 기억하고 있는 관점의 두 편의 소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 대표는 본인의 관점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꺼내놓고 있는 것이고 당원들과 또 이준석 전 대표에게 매우 불편한 감정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 전 대표의 행동 하나하나가 피해자는커녕 당에게 여러 어려움을 끼쳤던 기억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부딪히는 순간 국민들 지켜보시기에 국민의힘이 내홍으로 더 빠져들게 되니 이제 이런 것 좀 다 내려놓고 통 크게 통합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게 이완 위원장이 내민 손이고 이쯤 되면 함께 가기 위한 그 진정성을 이준석 전 대표도 좀 보여주면서 인요한 위원장이 내민 손을 한 번쯤 잡아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면 김관선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 주체가 지금 달라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까지 트러블이 있었던 주체는 뭐 김기현 대표 내지는 뭐 대통령실 윤핵관이라고 본인이 계속 얘기했는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좀 결이 지금 다른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혁신위원장, 결이 다른 혁신위원장이 와서 이제는 과거의 일도 없게 하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애 취급하지 마라라고 하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이. 근데 용어에 대해서 이제 사면에 대해서 좀 딴지를 거는 것 같아요. 네네. 사면 자체 의미가 물론 뭐 위에서 밑에 용서해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전체적으로 징계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던 걸로 하고 네. 그다음에 같이 통합해서 가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뭐 이의제기를 한다랄지 뭔가 트집을 잡아야 하는데 잡을 게 없으니까 사면이라는 그런 거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혁신위원회하고 지금 현 당의 체제하고는 좀 분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또 혁신위원회하고 용산은 분리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 체제하고 그다음에 용산에 대한 어떤 개혁, 혁신을 위해서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혁신위원회의 어떤 역할 자체가 자신들 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과연 맞느냐? 애 취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점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애 취급했다라고 느꼈을까요? 이제 아량을 베풀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 성비와 관련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당에 대한 비판이랄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당 입장에서는 뭐 과도하다고 본인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니에요. 저 징계가 이준석 전 대표가 받은 징계가 없던 걸 만든 게 아니다. 그렇죠. 조작한 건 아니잖아요. 예.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한 건데 과연 뭐 징계를 뭐 1년 하는 게 맞느냐 뭐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전혀 없는 걸 징계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랄지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엄청 잘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잘 안 되고 혁신위가 잘 안 돼서 폭망하면 자신들의 어떤 정치의 입지랄지 이런 것들이 더 설 수 있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을 공격하죠. 그다음에 혁신위에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이러한 해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뭔가 혁신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혁신위원장의 어떤 스텝이랄지 이런 플랜이랄지 그다음에 워딩이랄지 이런 걸 보면 그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또는 혁신위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지.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없다 이렇게 혁신위가 이 대표를 애 취급한 거 없다라는 논평도 흥미로운데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탈당을 위한 명분 쌓기를 하던 중에 그 탈당의 명분을 사면이라는 카드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감쇄시키자 이준석 전 대표가 뿔이 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홍준표 시장입니다. 사면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사면을 거론하자 홍준표 시장이 단단히 뿔이 났는데 홍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바르다 박 선생, 점잖은 박정하 대변인도 한마디 했습니다. 쉰카콜라. 우리 홍 시장님 같은 경우는 주말 내 글을 굉장히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거기 일부 댓글에 보니까 홍카콜라인 줄 알았는데 쉰카콜라구나라는 글이 있었어요. 시계를 거꾸로 좀 돌려서 지난 7월로 가면 엄청난 빗속에서 그 수해가 엄청 심했던 상황에서 골프를 쳤던 거를 이제 와서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윤리 결정을 했던 각각의 윤리위원님들 의견도 우리 홍 시장님 좀 들어봤는지 한번 반문하고 싶어요. 당이 이것저것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중진으로서 챙겨주시고 감안하고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각각의 얘기들을 글을 이렇게 뱉어내듯 막 쏟아내는 거는 자중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부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우리 뭐 같이 돌직구 동료입니다만 남한테 쓴소리 아픈 소리 안 하는 바르다 박 선생이잖아요. 이렇게 당 대변인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아 이건 진짜 도저히 아니다 싶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홍 시장에 대해서 했어요. 그리고 박정아 대변인이 되게 합리적이고 네. 또 온건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 논평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세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홍준표 시장은 그 애 취급하더라고요. 설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시장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정치적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뭐 본받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그런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게 또 홍 시장의 또 매력이기도 한데,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홍준표 시장이든 이준석 대표든 지금 당의 혁신위원회가 본질과 핵심을 좀 벗어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대통령과 당의 관계, 또는 상명하복식의 어떤 종속적인 당과 대통령의 관계, 이것이 본질이자 핵심인데, 이걸 자꾸 비켜가면서 말하자면 징계도 마음대로 하고 또 대사면도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무슨 이게 호주머니에 공깃돌이냐, 이런 아마 이제 피해 의식을 홍 시장과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문제의 본질은 오히려 대사면이라기보다 저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가능성이나 이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홍준표 시장,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아마 혁신위와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전재수 의원 언급처럼 애 취급을 했습니다. 박정아 의원을 일컬어서 애들하고는 싸우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교롭게 이준석 전 대표는 홍 시장 편을 들고 나왔는데, 앞서 이준석 전 대표가 왜 애 취급을 하냐 라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정작 홍 시장이 당의 수석 대변인을 애 취급해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에 당 수석 대변인이 좀 거친 말로 비판을 했는데 보셨는지. 애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에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완철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콜로라도 주의 의원을 워싱턴 DC 갔다 오면 그 선거 됩니까? 탈당도 시사하시는 건지. 참 불쾌한 질문이다. 내가 이 당을 30년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4% 빼야 안 되는 정당을 되살린 사람입니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 지류 지천의 실개천이 아니고 나는 본류입니다.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혁신위에서는 대사면을 통합을 위한 거라고 강조하는데, 사면이라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죠. 단순히 징계 취소해버리면 될 걸, 그걸 왜 사면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그건 대통령의 행위예요. 당에 무슨 대통령이 있습니까? 나는 징계를 취소하고 안 하고는 나는 내 정치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는 거기에 관심도 없고 거기에 연연하지도 않아요. 아무 관심 없다고 합니다만 가장 관심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중앙정치에서 하방을 해서 뭐 대구에서 어떻게든 뜨거운 인물이고 당의 뭐 스타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이 중앙정치에서 좀 멀어져 있는데 어떻게든 언론에 지금 조명을 받는 기회가 됐어요. 만약에 홍 시장 이야기처럼 말씀처럼 김영주 의원님, 나를 사면하든 말든 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으면 아예 언급을 안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적극적인,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이슈를 끌고 가고 있는 한 축이 됐는데 박정아 의원은 좀 자중하셔라 라고 좀 점잖게 부탁하면서 쉰카콜라 얘기했어요. 그러자 홍 시장이 애들하고는 안 싸운다면서 콜로라도 주 의원에 빗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저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은 대구 분위기. 네. 그러니까 홍 시장이 만약에 그 윤 대통령과 여당이 대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면 홍 시장이 저 정도까지 받아칠 수 없어요. 그만큼 대구가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안해동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거죠. 홍 시장이 그래서 더 흔드는 거다. 네. 중앙 정치를. 예. 두 번째, 자기가 말한 것처럼 4%된 정당을 이끌었을 때 자기 밑에 유일한 아랫사람 대변인이 김기현 대표였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사실은 자기는 대구고 울산밖에 안 되는 주제에 네. 당 대표랍시고 자기를 상임 고문에서 쫓아 아직도 불쾌한 거예요. 그 불쾌함이 계속 가고 있다. 예. 근데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죠. 김기현에 대한 분풀이를 인요한 혁신위에 하고 있는 꼴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처럼 이 파이팅하는 주체가 좀 틀린데 예. 그러나 저러나 뭐 누구한테 파이팅하면 어때? 언론에 많이 나오면 되지. 일단 나의 파이팅. 존재감을 부각할 때다. 왜? 여당과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나았기 때문에. 예. 대통령 지지율이 50% 60% 되면 저런 얘기 도저히 못합니다. 천하의 홍준표라도. 실제로 지난번에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야말로 수해가 났을 때 홍 시장이 사과도 했어요. 골프 쳤으면서도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다가 결국 고개 숙였잖아요. 그 박정아 수석 대변인이 하는 얘기는 잘못해서 징계한 거 가지고 그것에 반발하냐 네. 하는 부분이 아무리 자기가 이번 선거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박정아 의원 말이 맞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으로 좀 당을 위해서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네. 당이 사면이라는 용어 좀 잘못 썼다. 그렇지만 저렇게까지 거칠게 얘기할 건가. 다만 혁신이도 너무 성급했어요. 1호를. 혁신이 전체 회의를 하면서 좀 부드럽게 사면이라 하면 너무 오만하게 혁신이가 방면해주는 그런 느낌이니까 홍준표 시장 말도 맞거든요. 징계 처리하고 대통합시다 이런 정도로 용어를 골랐으면 저렇게까지 이 사람은 또 율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에 또 강하단 말이에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직업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닌 주제에 사면이라는 단어를 쓰나 이렇게 얽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저렇게 지금 거친 언사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예. 수도권 뭐 지금 보궐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제발 조금 자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자, 그러자 이 홍준표 시장을 멀리서 보던 이준석 전 대표가 이참에 홍 시장도 내가 같은 영역으로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나에게는 몰라도 홍 시장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싱카콜라라는 말이 당 대변인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박정아 의원을 또 비판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영역을 좀 자기 편을 좀 늘리는 듯한 전략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때 달라요. 또 얼마 전에는 홍준표 시장한테 한참 뭐라 그랬다가 홍 시장이 받으니까 다시 뒤로 주춤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데 무튼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저렇게 징계를 철회되고 있는 과정들이 썩 못마땅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애당심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전 대표의 좋은 감정이 있든 나쁜 감정이 있든 함께 좀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는 함께 갈 마음이 없어 보인다 이 말씀이세요? 적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손을 내민 사람이 있고 근데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뿌리치는 사람이 있고 그럼 국민들이 지켜볼 때는 어떤 손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할지 이런 고민이 인요한 있고요. 체제에서 2번 내밀었는데 계속 내밀고 있는 인요한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재판에 나오는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이야기 다 잘 아실 텐데요. 가짜 엄마다? 지금 나오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진짜 엄마는 불편하고 싫더라도 계속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 전 대표 끌어안는다 그래서 지금 인요한 위원장도 이 전 대표 싫어하는 당원들과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정치적 비난과 공격을 받겠습니까? 그래요? 혁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 대표에게 홍준표 시장에게 좋은 감정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면
저런 모욕적인 언사들까지 감내하고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고 있는 만큼 언제까지 저렇게 손을 계속 뿌리치기만 할 것인지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런가 하면 김기현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시죠. 연결되는 지자체는 묶어야 되겠다 하나로 김포 서부권 이쪽 지역이 잘만 하면 그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겠다. 넓은 땅도 있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전체적인 그 발전 이런 걸 보면 편향되어 있는 것들을 좀 시정할 수 있는 그 땅이 확보되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서울의 강서권, 서부권에 배후 경제권도 발달하고 무역, 외국인 투자, 관광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서울시의 자원으로 될 수도 있고 해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하는 나름의 우리 당 내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되면 박수 한번 드려야 되는 네,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였다. 그리고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다. 네, 는 입장입니다.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발표에 경기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요청. 그러나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론에 차질. 이렇게 되면 아예 서울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김용주 의원님, 네. 이 지도를 좀 보면요, 다소 서울과 이제 김포가 가깝다곤 하나 이제 좀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겉으로 보면은 김포 시민들이 좋아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 문제를 들고 들어가서 하나씩 둘씩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늘 어떤 언론에 보면 단순히 김포뿐만 아니라 02로 전화번호를 쓰는 지역, 광명, 지역 구리, 하남 이렇게 다 편입해 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말 수도권까지 출근하는 그 생활력이 굉장히 평택부터 수원, 용인, 성남, 연천, 포천, 남양주까지입니다. 그러면 파주, 파주에서 오죠. 경기도 김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산.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 교통본부가 해체됐어요. 너무 그게 이견 조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광역 교통권으로 해결됐는데 처음에 김기현 대표가 생각하시기에는 좋은 생각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광명구리만 하더라도요. 그 통합이 되게 어려운 게 광명의 택시 기사들이 다 서울에서 생활하고 활동하고 그런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지금 수원 용인에서 광역버스가 서울시 들어오는데 얼마나 어려운 과정에서 번호를 내는 줄 아십니까? 수도권은 완전 과밀화되고 교통이 마비됩니다. 서울로 다 편의되는 수. 그러니까 김포에 있는 버스 회사, 택시 회사가 다 서울 회사가 돼버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하나만 보고 둘세 것을 못 보는데 그러면 서울 시민은 좋아할 것이냐, 여러 가지 또 경기도는 동의할 것이냐, 단순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 문제는 국토부하고 국회에서 나눠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판을 흔들어서 총선을 가겠다라는 것은 나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누구 입에서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노하우가 없이 그냥 던지는 것은 조금 제가 터무니없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제 서울 시민이신데 서울 시민 입장에서 보실 때는 어때요? 김포 편입. 조금은 당혹 갑작스러운 뉴스긴 하죠. 근데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돼? 그러면 저 주민의 입장에서는 항상 편입됐을 때 나에게 돌아온 이득이 뭐고 내가 불편한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포가 편입돼서 나에게 어떤 손해가 갈까? 내가 뭐가 불편할까? 그건 떠오르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서울시 예산이 엄청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김포에게 가면 결국 내가 받을 복지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가지 않으니까 좀 내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제 이것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김포가 됐건 이제 하남이 됐건 하남 같은 경우에도요. 강동구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이게 서울인지 아닌지를 잘 모를 정도의 그렇거든요. 그러면 고향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김포도 가깝지만
고향의 서울과 인접 지역은 뭐 저쪽 상암동 쪽으로 딱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서울의 어떤 메가시티라 플랜에 이게 전 국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서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마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나 통합을 한다고 한다면 제일 총선에서 안 좋을 것이 뭐냐면 서울 시민들이 이걸 별로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표에 있어서 오히려 서울에서조차 표를 잃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는 거 보면 지금 표 계산에 좀 들어갔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화두를 던진 건 뭐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봅니다. 굉장히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총선을 뒤엎을 수 있는 네. 그러한 이슈는 맞다고 봐요. 그럼 여야 두 분 이야기 직접 좀 들어볼게요. 전재수 의원님. 제가 부산의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죠. 지난 정부에서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국가 균형 발전 전략 차원에서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로 갔을 때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방의 여러 메가시티를 만들어 가지고 다극 체제로 가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철학적 베이스로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가 확정이 됐습니다. 부산시, 경남도, 울산시, 그리고 부산시의회, 울산시의회, 경상남도 의회가 전부 합의도 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무려 5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때 경남, 부산, 울산 여기에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당선이 되면서 이거를 법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 메가시티 이야기를 하면서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는 왜 폐지했습니까? 불경은 왜 폐지했냐? 불경 메가시티를 왜 폐지? 이 대한민국이 정말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을 제대로 수립을 한다면 불경 메가시티를 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불경 메가시티로 나아가기 전 단계인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이 구성이 됐고 올해 1월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거 예산 전부 다 날려버리고 사업도 다 취소 다 시켜버리고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서울 수도권의 국가 발전 전략 차원이 아니고 선거 전략 차원에서 메가시티를 들고 나오면 서울과 부산이 완전히 엇갈린 지금 이런 이제 정책을 내놨는데 자기 모순 아닙니까?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포의 문제를 서울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김포만 그럼 편입할 겁니까? 경기도 전체를 편입해야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말하자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거기에 교통 인프라, 교육 인프라, 문화예술 인프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핵심이지 편입해 가지고 해결되지 당장의 않는다. 문제를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선거 전략이 아니고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 시민들이 가장 지금 불편했고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은 것 중에 하나가 김포 시민들이 서울로 대거 출퇴근을 하시니까 그런데 교통수단이 여의치가 않아요. 차로 가면 막히고 지하철이라고는 하나 골드라인이 있는데 김포 골드라인은 완전 지옥철. 설계부터 잘못돼서 2칸짜리 사람들 막 콩나물시루 빠글빠글. 근데 저게 증축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5호선을 연장해서 김포로 좀 해달라고 하는데 쉽게 풀리지도 않는 상황. 이런 게 지금 문제의 본질인데 덜컥 김포를 서울로 합류하겠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 이런 게 지금 야권의 지적이 나오거든요. 중간에가 빠졌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선거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가장 나쁜 선거용 문제를 제기했던 건 김동연 도지사가 될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부터 김동연 지사가 얘기했던 건 경기도가 사실 1,300만이 넘는 도시로 너무 비대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남부, 북부로 나눠져 있는 이 전체를 다 하나로 아우르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돼버리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이걸 주민투표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행정안전부 국무총리를 찾아가서 제안하고 있는 게 지금 김동연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의 행동입니다. 근데 김포는 어찌 보면 경기 북부로 같이 편입해야겠다는 경기도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 이남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봤을 때 경기 북부에 편입되는 게 맞지도 않고 김포는 그걸 원치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를 바에는 서울시로 편입돼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는 게 맞다라고 김포시가 시종일관 주장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동연 지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얼마든지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관한 행정구역 개편은 서울시가 이미 인구 1,000만 도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경기도를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생활권 내에 있는 도시를 어떻게 연결하고 묶을 것인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고 주민 투표를 통해서 또 결정되는 일이니만큼 여기에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힘을 실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니만큼 당론으로 추진해서 서울시 편입을 적극화 시켜나가겠다는 것이고 기타 하남, 구리, 광명 등 얘기했는데 생활권이 같이 서울과 연접해 있으면서 서울 편입이 오히려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에서 더 힘을 받겠다라고 주민들이 원하시면 그 또한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자, 논쟁이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좀 지켜보겠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소개해드리죠.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 주인공 공개하겠습니다. 남현희 전 청조 논란인데 남현희 씨가 전 청조를 고소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신분을 속인 전 씨를 상대로 걸 수 있는 모든 혐의를 걸겠다라고 밝혔고요. 전 씨의 휴대전화, 노트북 경찰에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입을 열었는데 남현희 가담 여부도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윤익은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경찰 관계자는 남현희 씨의 공범 여부도 확인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일단은 남현희 씨는 난 억울하다 몰랐다 주장인데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남 씨의 책임도 묵과할 수 없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그러자 경찰에서는 남 씨의 가담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당연한 수순인 건가요? 수사의 수순인가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네. 액수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전 씨와 연결되는 어떠한 범행을 남 씨가 인지하고 있었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전 씨의 주장처럼 애초에 2월부터 정체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 씨가 사기치는 그 행각을 묵인했다. 네. 아니면 혹시나 조금 더 나아간 다른 정황까지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건 분명히 공범으로 수사가 돼야 되는 거고 아직은 모릅니다만은 당연히 경찰청장으로서 그런 입장을 밝힌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파일러 전문가시니까 이 프로파일링을 해보셨을 때 이 상식적으로 남현희 선수가 모든 걸 다 모르고 속았다라고 하기에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성별 문제, 그리고 남현희 선수가 이제 임신을 했다라고 착각했다라는 문제도 이게 당연히 남 선수는 운동만 해서 모른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운동 선수들 제 주위에 세상 물질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 남 씨가 몰랐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남현희 선수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연인 사이에 뭐 결혼을 결심한 그 남녀 사이에 당연히 확인하고 인지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몰랐다고 하는 게 비상식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채널A에서 인터뷰할 때도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은 안 했다.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안 했다. 그러니까 과정 중이다라고 하는 건데 남현희 씨는 비슷한 정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뭐 사실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게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모를 수가 있느냐. 예.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말하자면 특정 부위의 이식. 근데 그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아니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니까요. 남현희 선수의 얘기가 상식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지 그냥 본인만 억울하고 본인만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사실은 떠넘기는 형태가 되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프로파일링 의견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논란인 건지 좀 논란거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엇갈리는 주장 첫 번째, 재벌 3세 사칭 부분을 인지했는지 여부. 남현희 선수는 23일 잡지사 인터뷰 보도 후에 알았다. 전 씨가 어머니 통화나 아버지 사칭 문자로 날 속였다. 자기 몰랐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채널A가 전 청조 본인을 취재했는데 본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각자의 주장이에요. 무엇이 진실일지 모르는 상황. 남현희가 지난 2월부터 내 정체를 알았다. 전 청조 얘기대로라면 남현희 선수가 재벌 3세를 사칭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
지금 몰랐다라고 거짓말하는 거고 남현희 선수 주장대로라면 전총조가 철저하게 재혼 상대인 남현희 선수까지 재벌 3세를 사칭했다, 속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디까지 이 두 사람이 인지했는지 여부가 관심사안일 텐데 프로파일러님, 전총조는 지난 2월부터 남현희 씨가 자기가 재벌 3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둘 중에 한 명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종의 진실 게임이에요. 두 사람의 발언이 다 진실일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지난 2월을 분기점으로.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초기에 몰랐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상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간과했는가가 지금의 핵심 부분 같습니다. 2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전총조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런 뭐 문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노출이 됐고,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하면 남현희 씨도 알았어야 된다. 그래서 2월에는 충분히 알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은 같이 나눠줘야 된다. 그런 주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남현희 씨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잡지사 보도하기 전까지는 좀 여러 가지 정황은 좀 이상하지만 그거는 그냥 뭐 사랑하는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고, 명확히 잡지사 보도 이후에 알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 두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논란거리도 한번 보시죠. 자, 성별과 관련된 엇갈리는 주장. 남현희 씨는 전총조가 나를 만날 때 이미 남자였다. 신체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전총조는 나는 여자다. 성전환 수술 안 했다. 이 부분이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 역시, 자, 그러면 잠시 이제 좀 수사 전문가로 넘어갔다가 프로파일로 다시 올게요. 수사 전문가 김광삼 변호사님, 이건 너무 심플한 문제인데 전총조는 나 성전환 수술 안 했다, 나 여자다 라고 있는데, 남현희 선수 얘기는 남자인 줄 알았고 수술을 한 줄 알았고 임신했다라고 착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건 모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전총조 씨는 뭐 제가 볼 때는 희대의 사기꾼은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전체를 믿을 수는 없죠. 예. 그런데 남현희 씨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세상 물정 모르고 상식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총조 씨 아무리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네. 아마 100%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전총조 씨 말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남현희 씨도 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여러 측면에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얘기할 때 지금 남현희하고 전총조가 만난 게 1월 9일에 전화통화를 처음 해갖고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28세고 나는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간에 트랜스젠더 어떤 뭐 생식기 수술을 했다고 한다면 남의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총조는 지금 안 했다. 자기 그렇죠. 여자다. 그러니까 전총조가 거짓말 했냐 안 했냐를 그냥 뭐 우리가 제외해두고 네. 이건 남현 씨 말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자기 만난 사이에 성전환 수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임신 테스트와 관련해서 남현이는 갖다 줘서 테스트 해보니까 2줄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천욱 씨 얘기를 제가 채널A 인터뷰를 딱 보니까 이미 지금 남현희 씨가 임신을 한 상태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산부인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나이가 먹어서 임신했기 때문에 유산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유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신 테스트 가져왔을 때는 유산 전이라고 한다면 테스트 2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현희 씨가 전 남편이 됐건 누구가 됐던 그럼 임신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이건 산부인과 가서 검사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좀 지저분한 논란으로 들어가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아까 우리 프로파일께서 잘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면 언제 뭐 알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전총조 씨 실체를 언제 알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남현희 씨는 잡지사 인터뷰 한 후에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알을 수밖에 없다. 왜냐 알을 수밖에 없냐 하면 전총조 씨가 시한부 6개월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6개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1월에 만났으면 지금 6개월 훨씬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남현희 선수 말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지적. 그 시점은 2월이 아니라 예. 할지라도 잡지사 인터뷰하기 전에는 이미 알았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남현희 선수가 자기한테 시한부 6개월이라고 속였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인데 그 발언대로라면 이미 6개월이 지난 상황이니까 남현희 선수가 무언가를 눈치채야 됐다. 그게 상식적이다라는 김광삼 변호사의 지적이었습니다. 그 성별 부분 전청조는 지금 아직 자기는 여자다. 근데 남현희 선수가 아니 여성과 여성이 어떻게 그 자연적으로 임신이 된다라고 느꼈는지 부분도 설명이 안 되고 남현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신체 일부를 이식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건데 전청조가 자기한테 얘기하든 말든 남현희 선수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이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에서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뭐 다른 어떤 그 보형물이나 조형물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남현희 선수가.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거를 책임질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임신 부분도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남현희 씨는 책임질 부분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냐? 그 부분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청조는 남현희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털어놨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는데 보고 오시죠.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가 자신의 정체를 안 건 지난 2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재벌 3세로 사칭하려 기자 역할 대행을 고용한 사실을 남 씨가 알아챘고 그때 모든 걸 털어놨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휴대폰을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기간으로 보면 2월 달이었잖아요. 네. 남 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전 씨 어머니와 통화해서 뉴욕 출생이라고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실제 어머니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친구랑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적도 있고요. 엄마랑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적도 있어요. 저랑 진짜 실질적으로 오래된 친구였고요. 그리고 진짜 저희 엄마였고요. 전 씨는 현재 법적으로 여성이 맞고 성전환이 끝난 게 아니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여자이고요. 그리고 저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고 남자가 되기 위해 현재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에요. 호르몬 주사를 맞았고요. 남성으로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 맞는 거죠? 네. 특히 지난 7월쯤 가슴 절제 수술을 했는데 남 씨가 먼저 권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줄곧 너가 가슴 때문에 남들이 여자라고 들키겠어 라는 말.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저 또한 큰 결심을 해서 수술을 하러 간 거였거든요. 주민등록증 2개를 가지고 있다는 남 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 주민등록증이 하나예요. 제 어머님 주민등록증 하나랑 그리고 제 남동생 이제 거 하나 가지고 있고요. 위조를 한 사실도 없으신 거예요? 네. 임신 테스트기 논란에 대해서도 경호원이 사온 걸 전달했을 뿐 가짜 테스트기를 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는 모두 경호원 분들이 사서 전달을 해줬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임신 테스트기를 받아서 전달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검사를 했을 때 2줄이 떴었다는 건가요? 2줄이 나왔었어요.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호원 분이랑 해서 다 같이 간 적 있었어요. 유사한 증상이 보여서 병원에 내원을 했더니 아무래도 병원에서 한 말은 노산기도 있고 아무래도 유산이 된 것 같다. 그런데 정작 자신으로 인한 임신 가능성이 없는데도 왜 아이를 낳자고 했는지에 대해선 누구 아이라도 중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아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네. 하셨었는데 이해가 저도 안 가는 부분.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요? 저는 남현이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누구애든 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 씨는 진실이 드러난 이후 괴로워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었다며 특히 사기 피해를 본 분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당연히 못 자고 극단적인 선택도 했고 제가 저지른 일에 다 감당할 것이고 책임질 거고 그리고 정말 피해자분들께 너무나도 죄송하고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다 감당할 것이고. 자, 프로파일러님, 뭐 지금 주장이 너무 첨예합니다. 급기야 이 전 총조는 남현희 선수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서 이 스토리가 점점 더 막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도 받고 있는데 남현희 선수가 다 인지했다. 인지하고 있었고 성별 여부도 다 인지하고 있었다. 뭐 두 사람이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법적인 부분은 이제 공모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전청조의 말이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이 인지를 못하느냐, 그 성별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설명 자체로 봐서는 전청조의 말이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청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그 부분 자기는 책임이 없고 그 돈은 다 남현희에 썼다고 하니까 저 부분은 100%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죠. 과정상에 있어서의 문제는 남현희 씨가 인지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이익 실현을 같이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남현희 사건에서 이제 누가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피해 사건, 사기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는 남현희 씨 아니에요? 그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범 가능성은 이제 몇 가지를 짚어봐야지만 첫 번째는 언제 알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청조의 어떠한 뭐 성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남들이 보면 여자로 볼 것 같으니까 가슴 수술을 하라고 한 것이 진짜냐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전청조의 어떤 정체성을 숨겨줘서 사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SNS에 명품 자랑했잖아요. 차 사줬다고.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고 재벌 3세다.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 그런 취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실에 있어서 적극 개입했다고 한다면 결국 남현희도 어떤 공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자, 이선균 지드래곤. 지드래곤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11월 6일 인천경찰청에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마약 투약 사실은 없다라고 지난번 입장을 낸 바 있죠.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을 선임하고 거액의 선임료를 지급하는 등 강경 대응할 입장도 밝혔습니다. 요것도 미스테리인데 프로파일러님께서 보시기에 이 지드래곤은 한 번 전과가 있고 전력이 있고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뭐 전원이나 진술만 가지고 이 지드래곤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증거가 있다라는 식으로 입장이 나왔는데 지드래곤 입장에서는 난 전혀 마약하지 않았다라고 강경 발언하고 있어요. 양측의 입장이 다른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영장, 그러니까 통신영장이 좀 기각된 부분이 이게 좀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만약에 모바일 검사에서 검사를 받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마약을 투약한 특정한 시기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참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분에 대한 문제도 지금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드래곤의 입장에서는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인 거고 다만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통신영장을 통해서 특정한 시기를 특정하는 것 이 부분이 지금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진실 여부를 밝히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김관선 변호사님. 네. 아마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안 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설사 했다 하더라도 그 시점이 1년 전에 하면 사실은 정밀검사해도 머리카락에서 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뭐 검사해봤자 나올 게 없다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의 가능성은 향정시술 의약품 같은 거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본인이 어떤 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했다고 한다면 검출이 된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거든요. 그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의 경우 수가 있다. 그래서 저렇게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뭔가는 있는데 그게 과연 이제 본인의 뜻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유흥업소에 지금 구속된 그 여성이 지드래곤과 관련된 마약 혐의에 대해서 진술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진술만 가지고는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결국 경찰이 뭔가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발표도 하고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뜨거운 소식 만나보시죠. 이정근 강내구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선거 초부터 돈을 뿌릴 계획을 세웠다라고 밝혔습니다. 강내구 전 감사위원이 동네 빵집으로 불러서 너는 돈을 어떻게 내고 등을 얘기했다. 누구는 50, 누구는 100씩 주기로 처음부터 말했었다. 처음부터 돈 뿌릴 계획이 있었다라고 어제 이 재판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재판 중에 날선 공방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강내구, 이성만 의원에게 돈 받기 전날 돈 받는다 얘기 안 하고 도리어 1,000만 원 정도 마련하라고 한 의도가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건 강내구 씨가 더 잘할 것이다. 결국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녹취에서 빠져 있다. 만나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만나서 얘기했다고 하고 다른 통화에서 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라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문제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더 줄이기 위한 좀 지리한 공방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강내구, 박모 보좌관과 사이가 소원, 선거 캠프에도 거의 안 갔다. 이정근, 저에게 강내구가 총괄이라고 선거 끝나고 부총장 되자 부총장직 비켜달라고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 다 이제 돈봉투를 뿌린 혐의를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윤관석 의원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서로 자기의 책임을 줄이려는 법적 공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 그때 갑자기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권력이 반환점을 돌며 심판받게 되면 검찰도 자신들이 살기 위해 먼저 움직일 것이다 하면서 윤 정권 수사 나설 것이다 라는 말도 했고요. 갑자기 보수 진보를 통합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 세계에서 소멸 위험국가 1호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정말 7천만 결의가 다 소중한 분들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보수 진보를 넘어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보수 진보 대통합 얘기도 꺼내 들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송영길 전 대표 메시지가 막 이 말 저 말이 막 같이 나오고 있어요. 네. 관련자들은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돈봉투 뿌린 걸 인정하고 자기 책임 줄이기에 나서는데 정작 송 전 대표는 보수 진보를 통합하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인즉슨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런 과정이 오지 않으려면 보수 진보가 다 통합해서 나에 대한 혐의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밖에 들리지가 않는 것 아닌가요? 아니, 송영길 전 대표 당선시키기 위한 전당대회 시작부터 돈봉투 뿌릴 계획이 있었다는 거고 그 주변에서 핵심적인 인물들 다 줄줄이 구속됐잖아요. 송 전 대표가 지난날 한국에 와서 했던 얘기를 보게 되면 검찰의 기획, 공작 수사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은 구속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일들만 있을 뿐 마지막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민주주의의 근본 과정인 선거에 돈봉투를 뿌리면서 정말 잘못된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께 고개 숙인다. 사과 한마디 정도는 있어야 될 텐데 너무 좀 비겁한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조속하게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 수사까지 이어져서
지은 죄가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되는 게 온당한 절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름 명단에 없는 전재수 의원님. 지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무관한 전재수 의원님. 송영길 전 대표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정치적으로 힘을 받으려면 본인의 혐의를 본인의 혐의와 책임에서 자유로워져야 그 정치적인 메시지가 힘을 받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뭐 좋은 말씀을 하셔도 그걸 누가 듣겠습니까? 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예. 조만간에 아마 기소를 하고 또 재판을 받게 될 텐데 현재까지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떻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가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투명해지고 그다음에 이게 감시 체계가 작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정당 내부의 어떤 당직 선거도 마찬가지 수준에서 조금 더 이제 좀 뭐 돈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없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이 내부 선거, 당내 선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철저를 좀 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재판해서 그에 맞는 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윤 대통령이 잠시 후 시정연설에 갔습니다. 두 번째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리에는 야당의 대표 몫으로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죠. 그러면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국회 인사와 함께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있는 셈이 됩니다. 혹시 영상이나 속보 들어온 게 있나요? 아직이군요. 잠시 후에 영상이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오는군요.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한 모습 저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경호상의 문제로 실시간으로는 저희가 보도해드릴 수 없고요. 입장을 하고 나서 이제 소위 엠바고가 해제돼서 여러분께 바로 보내드립니다. 자, 뭐 대통령 비서실장 모습도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을 한 모습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국회 대표,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배웅을 나왔죠.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함께 시정연설 전에 사전 환담을 하게 되고요. 지금 사전 환담이 한창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 자리에 참여를 해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의 단독 면담은 전례도 없고 옳지도 않다라며 거부한 바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단식의 명분으로 내각 총사퇴를 계속해서 내건 만큼 뭐 두 분 사이가 그리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 껄끄러운 관계일 수도 있는데 사전 환담이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과연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갔는지도 추후에 취재를 통해서 알려질 것 같습니다. 작년 대통령 시정연설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 불참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소위 여야 간의 신사협정을 통해서 듣고 피켓 시위도 안 하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모습 한번 보시죠.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국회는 자, 올해는 이제 저런 것 안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배석을 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현재 시각이고요. 국회의장석에는 지금 김진표 의장이 앉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이 되고요. 의사봉을 쳤군요.
이제 잠시 후면 국회의장이 수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소개하고 윤 대통령이 입장을 해서 아마 입장하는 와중에 여야 의원들과 두루두루 악수하며 인사를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할 때 이제 기립을 해서 환영을 할 것인지 아닐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당 의원들은 다 기립해서 박수로써 윤 대통령을 환영할 것 같고 야당 의원들 중에서는 어떻게 윤 대통령을 이제 맞아들일지 그 모습도 좀 지켜보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시정연설 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수사 등에 반발하면서 전체 불참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착석을 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자, 지금 김주표 국회의장이 시정연설이 시작된다라고 개회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착석을 한 모습. 국민의힘, 민주당,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정의당 계십니다. 의원들 착석했고요. 지금 대통령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모습 보입니다. 앉아 있고요. 일어나서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이 인사를 했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 지나가는 복도에 있는 여야 의원들이 반갑게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윤 대통령 스타일상 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마지못해 인사하는 의원도 있고요. 신현영 의원은 반갑게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여야가 만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위주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데 자,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서 만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예를 갖춰서 서로 간에 인사를 하는 게 맞겠죠. 자, 민주당은 앉아있고 국민의힘은 기립해서 지금 박수를 치면서 대통령을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장과 지금 인사를 나누고요. 피켓저가 안 하기로 했는데 한 분 정도 지금 피켓 들고 있군요. 진보당 의원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시작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 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 경제의 불안전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 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 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데 자동차, 조선, 2차 전지, 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 개혁,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 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보호사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디뎠습니다. 교권보호사법의 개정에 협조해 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 통합과 늘봄 학교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 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핵협의 그룹을 가동하여 동맹의 확장 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 협력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였고 한일 간의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 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 관광이 재개되어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UN 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 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 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 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 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첨단 분야로 넓히기 위해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는 건전 재정입니다. 건전 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건전 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 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 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 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매월 10만 원씩 25%를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 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의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군 초급 간부의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 농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 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쪽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 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 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 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0만) 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 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국가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2차 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인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들으셨습니다. 저희 생중계해드렸고요. 윤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의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야의 어떤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조정훈 의원,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도 기립해서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이 현재 보이고 있고요. 뒤에는 이제 국무위원들도 배석을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있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보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일어나서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박용진, 민주당 박용진 의원 인사했고요. 심상정 의원 인사하고 가야죠. 예, 윤 대통령이 역시 빠짐없이 골고루 악수하면서 이제 퇴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이제 입장할 때보다는 범야권 의원들의 반응이 좀 한결 누그러진 것처럼 보이고요. 이진복 정무수석이 안내를 하고 있군요. 저 코스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 자리랑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앞서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대표 등을 윤 대통령이 만난 바 있죠. 안민석 의원과도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이상민 의원은 몸이 불편하셔서 일어날 수가 없죠. 윤 대통령이 이제 인사를 했고 다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자리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우 의원 모습도 보이고요. 전해철 의원도 윤 대통령께 와서 먼저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황희 의원 모습 보이네요, 김영주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대기 중에 있는데 못 봤어요. 황희 의원 못 봤는데 황희 의원 겸연쩍은 웃음. 다시 돌아가야죠. 네, 윤 대통령 성정상 또 이게 빠짐없이 다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야당 의원에게 먼저 가서 윤 대통령이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신동근 의원도 보이죠, 방금? 네. 자, 고영인, 서영석 의원 등도 골고루 인사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자, 좌우 배석한 의원들에게 빠짐없이 윤 대통령이 다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비교적 그래도 연설이 끝나고 나서는 여야의 어떤 정파적인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와 또 입법부로서의 예산안과 관련된 메시지가 강조됐기 때문에 자, 굳이 이렇게 배척할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이렇게 일어나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예우를 갖춰주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야당 의원 한 바퀴 다 돌았고요. 이제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당의 분위기는 좋죠. 기립박수로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마치고 이 퇴청길을 반겨주는 모습들도 여야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나가시오 또. 자, 가벼운 환담도 지금 하고 있고. 궁금한 건 앞서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배석을 했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을지에 대한 궁금증. 이제 기자들이 아마 승리 시간에 발빠르게 취재를 하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저희들도 취재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당 의원들은 이제 양옆에 도열을 해서 윤 대통령을 반겨주고 있는 모습 여러분께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모습 저희가 생중계해드렸습니다. 전주혜 의원 모습도 보이군요. 김영주 의원님, 어떤 얘기가 좀 오갔을까요? 사전 환담에서. 기본적으로 보면 어쨌든 민생 위주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젠다 자체가.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얘기했다시피 내각 총사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저는 아니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대체로 어쨌든 긴축 재정을 대통령이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더 재정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복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어떤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지원들 민주당은 지금 657조입니다만은 거기다 한 50조를 네. 더 해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이제 그런 데 대한 얘기들 또 뭐 가벼운 환담으로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제 윤 대통령이 모두 다 인사를 하고 퇴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마지막에 일어서서 윤 대통령을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는 얼굴 붉힐 필요가 없죠.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도 쿨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모처럼 국회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네. 생각하셨을 것 정돈해 같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협정을 맺어서 피켓 시위 같은 것들도 의사 보이지가 일정 제2항, 않았고 또 국회의원 윤석열 신원 대통령이 시 들어가는 사직의 과정에서 권한을 상정합니다. 야당 의원들 한 명 한 명 인사를 하고 그 하고 있던 메시지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듣기에 불편하거나 자극적인 요소가 예. 없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여야 협치 과정들이 앞으로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김병민 최고는 이제 등원해서 저 자리 가야죠. 자, 윤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생중계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김진애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김진애 도직구쇼 유튜브 계정에서 김진애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김영주 의원과 김병민 최고위원 두 분 모시고 또 시원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